네, 4.7 보궐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마지막 TV 토론에서 보신 것처럼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네, 두 후보는 오늘 각각 거리 집중 유세로 선거전을 마무리하는데요.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토론회가 열렸는데 일단 서울시장 토론회 보면요. 마지막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는 꼼꼼하게 봤습니다. 네. 그 실시간 중계도 보고 나중에 또 포인트를 잡아서도 봤는데 저는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후보들이 서울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집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띤 공방이 오가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오세훈 후보는 이게 상징적인 건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일주일에 풀겠다. 이건 뭐 꼭 일주일이 아니라 빨리 풀어서 빨리 짓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박영선 후보는 일부 규제, 예를 들면 뭐 그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등등의 규제를 풀고 이게 소위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혼합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이제 국민들께 잘 안 다가오니까 이걸 가지고 좀 열띤 공방이 벌어지길 기대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내곡동 관련하여서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말을 일부는 거짓말을 하게 됐고 예를 들면 측량 현장에 큰 천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희대에서 그때 그 병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행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해도 될 것을 큰 천함이 갔다, 나는 안 갔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애초에 내곡동이 나왔을 때 처가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땅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존재도 모르고 뭐 없다. 그러다 말이 마음의 땅이 없다, 의식의 땅이 없다 바뀌다 보니 논란에 논란을 자초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근데 최근에 시중에서 어떤 말이 도냐면 정치하려면 부자철을 만나야 되는구나. 아내가 땅이 있어야 되거나 아내가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두 분은 사실 대부분의 그 문제 제기가 아내에 대한 것이에요.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적고 박형준 후보는 마지막에 그 성추행 교사 의혹 이게 법원 판결문에도 나왔다는 건데 그것도 처에 대한 의혹으로 그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사 기록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패널은 아내를 잘 만났는데 그 아내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결정적으로는 딱 하나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 정결이라고 계속 주장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8조에 나와 있어요. 그 명기돼 있는 게 주민 공람하기 전에 관할 그 지구 지정하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 정결이라는 건 서류상의 얘기였다. 그린벨트는 관할 시도지사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거 아쉽다고 해야 되나? 걱정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쿨하게 나 알고 있었다. 그냥 알고 있어도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있었을 정황이 다 나왔는데 계속 몰랐다고 하시니까 이게 왜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해서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거짓말 프레임이 한쪽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천만 서울시의 앞으로의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선거, 특히 지난 시장님의 불미스러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미래 서울에 대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말꼬리 같고 가서 그것을 일파만파 반복되는 언쟁으로 끌고 가는 이 선거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세훈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하지 못한 부분이 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되돌이켜 보면은 그게 문제의 본질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이제는 그 생태탕집에 뭐
여기 시청자들 중에서는 그 생태탕이라는 언어 자체를 구별 못하시는 이게 무슨 뉴스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갖고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그분 아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단골로 다녔던 식당 손님들까지 온라인 게시판에서 뭐 잔뜩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의 어떤 너무 비싼 집값, 또 집값은 비싼데 과연 서울이 집값을 하는 도시인가? 우리가 뉴욕이나 런던도 보면 되게 집세가 비쌉니다.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주를 하는 이유는 그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뭔가 일자리의 기회, 또 창조적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뭔가 미래의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그만의 값어치를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서울은 그동안 뭐 공공기관들도 다 나가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또 전임 서울시장님께서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너무 마이크로하게 그 소규모 지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좀 비하를 하자면 구청장급의 일들을 서울시 전체의 일로 확대하시는 일에 10년 동안 매진하시면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제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바로 1년짜리 시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짜리 시장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두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후보가 제시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희망 고문적이다. 이걸 과연 1년짜리 시장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왔던 이 서울시장을 멈추느냐,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계속 안고 미래로 가느냐, 저는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토론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토론이 아니라 자꾸만 정쟁으로 이어졌지만 저는 내일 투표 날에 서 서울 시민들의 선택은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또 박원순 시장 10년에 대한 단절,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 박원순 시정이 좀 마이크로했다. 근데 예를 들면 따릉이 같은 거, 그건 굉장히 젊은 층의 소구력이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10년을 심판한다, 박원순 10년을.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분을 내세웠다면 그분의 새로운 가치를 봤을 텐데 이미 오세훈 시정을 2번이나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오세훈 시정은 어땠나라고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마이크로하게 간 것은 그게 그 당시에 도시들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결과고 학습의 결과였는데 그게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권 심판의 핵심이. 그럼 부동산 뭐를 심판하냐? 다 따져보면 부동산 폭등에 대한 심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거 현재가 다시 나오는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폭등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냈다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건 서울 시민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다른 공약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공약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일주일 안에 추진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대체로 부동산 거래나 가격이 소강 상태예요. 혹시 이러다가 연착륙할까? 기대가 조금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의 경험은 집값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폭등, 부동산 폭등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왜 야당 후보는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재개발, 재건축 일주일 안에 규제 풀겠다는 공약을 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민에 빠지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가장 아쉬운 거예요. 지금 김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 재생이 너무 마이크로했다. 그래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의 집중한 공약을 야당 후보가 냈다면 저는 시민들이 오히려 고민이 적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권 모두가 대단히 죄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거예요.
현재로 보면 다 흘러간 일이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가치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요새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그런 유연성이 부럽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너무 유연해서 따라가기가 힘든데요. 처음에 서울시장 선거가 개시됐을 때 앞다투어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막판에 와서 그때 당시 규제 완화를 얘기할 때 서울시 구청장의 24개가 민주당이고 네. 국회가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데 야당의 시장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들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전력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방향전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선거 막판이 되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다던 야당 시장한테 당신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서가 아니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이건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공격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자꾸만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 10년 전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여당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오세훈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을 내준 이후에 정말 아픔을 겪었고 굉장히 독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원내 경선을 거쳐서 다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오세훈 후보가 업그레이드 됐다,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후보에 대한 선택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서울시에서 주인 노릇하고 서울시를 망쳐놓은 민주당의 6층 사람들, 서울시장 6층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빼고 미래로 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1년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를 신속하게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다시 나서는 것이고요. 또 본인이 잘못한 10년 전의 선택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면 24개의 구청장이라든가 뭐 시의원들이 다 시와 반대되는, 시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내놓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민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신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값이 너무 오르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시장과 한 뜻이 돼서 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재산세 부담이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민주당에서는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그래서 10%만 재산세가 오른다고, 종부세가 오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재산세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공시지가의 높은 현실화율 자체가 많은 복지 지표와 같이 연관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수급으로부터 탈락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보다 앞서서 낮출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 공시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급등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을 뭔가 당장 그래도 완화시켜주고 멈춰줄 수 있는 사람은 야당의 시장 후보라는 생각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건 팩트니까 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그 재산세 관련하여서는 맞습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른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이 한 29% 그 정도가 올랐습니다. 재산세가. 근데 그중에서 폭등이라고 할 만큼 오른 분들은 몇 프로 안 됩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90% 정도가 재산세가 안 오르거나 내렸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10%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하고 이제 공시지가 관련하여서는 사실 공시지가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이게 좀 특이한 제도죠. 그 거래시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주 먼 차근차근 올려서 사실은 시가는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놔두고 예를 들면 일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공약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저는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24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될 거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김연아 의원님이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선 한 가지가 필요하겠죠. 오세훈 시장이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하냐지
이거는 뭐 흔든다고 흔들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걸 흔들면 그 역풍은 민주당 구청장들이 받을 테니까 저는 그거는 리더십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그 말 하시는 분들은 오세훈 시장이 그런 설득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건데 저는 그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상으로 유리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발언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건 저는 뭐 제가 없는 말을 만들게 아니니까 팩트였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업그레이드, 전 시장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고 업그레이드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된 것은 토론의 기술이나 뭐 그 당내 정치공학에 대응하는 방식, 언론을 대하는 방식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안 된 게 주로 하드코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반대하세요. 저는 이건 본질적인 철학의 부분이라 바뀐 거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건 큰 돈 가진 사람들이 큰 돈 벌라고 하는데 작은 돈 가진 사람이 내 재산 지키려고 갈등이 붙었는데 공권력은 대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약자 편인데 그 당시에 국가와 서울시는 큰 돈 벌려는 사람 편들다가 무리하게 공권력을 써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불의의 경찰까지 희생이 된 사건이라 계속해서 개발을 밀어붙이면 용산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래 가치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하고 똑같은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반대하시더라고요. 50% 이하 무상급식 찬성한대요. 이건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업그레이드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내세운 공약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과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와 다른 무슨 업그레이드된 미래 가치 그 구체적인 게 있으면 제 생각을 바꿀 언제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저도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올해만 오른 게 아니고요. 문정부 들어서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10% 이상씩 상승해 왔습니다. 의원님 이미 제가 3년 세금 동안 올랐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세금이 당연히 오릅니다. 공시가격에다 세율을 곱하니까 아닙니다. 재산세 계속 올랐고요. 올해 아니에요. 재산세를 그래서 정부가 3년 연속 오른 데다가 또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이번에 부랴부랴 법을 바꿔서 감면했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이미 3년 동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 것에 잠깐 감면해 주는 거고 이런 속도면 내년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를 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올해 잠깐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을 갖고 굉장히 큰 생색을 내시는 것 같지만 이미 서울 시민들은 3년 동안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3년 전과 문재인 정부 출범과 비교해 보면 지금 공시가격이 2배 이상 3배 정도까지 오른 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재산세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수익이 없이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또 뭐 조기 은퇴해가지고 은퇴한 가구들, 아직 논의되기 이전 가구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월급을 받는 사람들 빼놓고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정부가 뭐 10만 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뒤로 뺏어가는 세금은 그 돈 받는 돈의 몇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은 아까 뭐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나라도 다 시세의 100%를 과표로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세는 시세대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과표를 조정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득한 가격에서부터 재산세를 매겨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그때그때 시세를 조사해서 재산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을 어떤 해외 특정한 사례에서 편리한 사례만 갖고 우리가 편파적으로 취득해서 국민을 설명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 잘못된 설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의원님, 싶고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하신 아니, 팩트 체크에다가 하는 까먹을까 봐 겁니다. 한 말씀 아니요, 드려야죠. 까먹으시더라도 이따 하십시오.
민간 개발을 제약시 해놓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공공 재개발로 그 민간 재개발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공이 LH, SH였습니다. 지금 LH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보니까 군에서도 군에서 알고 있는 개발 정보, 공항 이전 정보 등을 갖고 투기한 사람의 혐의자를 지금 조사단에다 넘긴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갖고 토지를 투기한 혐의들도 지금 족족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이 누굽니까? 공공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민간은 나름대로 돈이라고 하는 잣대로 움직이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차명을 이용하거나 이런 정보를 빼돌려서 암암리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LH 사태가 터지지 않고 우리가 공공 개발을 계속 밀고 나갔더라면 정말 이 문제는 핵폭탄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LH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 방법이라든가 대안 제시 없이 이렇게 공공 재개발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개발을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세훈 후보 개발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30대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는 이유는 앞으로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그 예정된 공급을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을 좀 다듬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은 비정상 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공급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허가 하는 숫자가 작년에 3,000호도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그런 매입 임대주택이었거든요. 서울시가 그만큼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장은 정직한 공급, 정상 공급해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을 잠재워 주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양쪽 후보 다 저는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시지가라는 걸 두고 거기에 시세를 맞춰가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있다고 하니 제가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저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팩트만. 서울은 30%가 올랐다. 재산세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0% 정도가 올랐다. 지금.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면 부동산이 아주 많이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은 재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재산세를 그에 맞춰서 높이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담할 수 있는 분들과 부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때 정부가 부담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부의 의무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는데 이미 그 민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 부분은 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럼 우리의 건설 기업이나 우리의 재벌이나 과연 투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어 왔나? 그래서 이거 추상적인 말씀이긴 한데 그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다 보면 특히 특정 S기업과 관련하여 단말기 유통법도 그렇고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영업 비밀 보호다라는 한마디에 다 갖춰서 투명하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분식 회계가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면 반기업이라 그래요. 저는 친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기업 활성화가 좋다고 해서 분식 회계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공공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그건 국가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LH 사태가 났을 때 그래서 정치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제가 LH 내부에 있는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뭐 과장급, 실무자급 자기 정말 답답하다. 안 그런 직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 조직 전체를 욕먹이고 흐리잖아요. 만약에 LH가 100%가 다 썩었다면 LH는 옛날에 무너졌겠죠. 저는 LH 내에도 건강한 공직자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 LH 자체를 욕먹이고 국민들께 이런 상실감을 준 공직자들이 투기 이익 얻은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저는 제도적으로 더 이상 제2의 LH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과거에 왜 못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겠죠. 1기 신도시 때도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사가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그걸로 그쳤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추가 이익 환수법이나 이런 게 나왔다면 사실 이렇게 겁 없이 못했겠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저지른 부분에 대해선 일벌백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LH를 없앨 겁니까? 구조를 조정하고 역할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LH를 없애고 민간 개발로 다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심받겠죠.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 국토위, 그다음에 정무위, 기재위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그다음에 국회 전문위원들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여기부터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과방에 있는 의원이 이 LH에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국토위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런데 왜 여야는 전체를 하겠다고 일종의 물타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재산세 아까 집값이 올랐는데 재산세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 얘기하셨습니다. 예, 당연하죠. 근데 집값 도대체 누가 올렸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은 매년 신년 인사 때마다 출범 초기로 집값을 돌리겠다. 부동산에는 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잘못해서 이게 사실은 뭐 유동성 때문에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집값 상승의 폭이 더 컸고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재산세를 더 내라?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본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송구하다, 실패를 인정한다면 저는 재산세 올리시는 거 멈추시고 집값을 내려주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집값은 올려놓고 모든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세부담은 국민에게 해라. 저는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 맹신하지 않습니다. 민간 개발이 옳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공공이 전부 민간 거까지 하는 거 그것도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공공 부분의 역할을 공공이 다 하는 것에 대리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세금이 계속 쓰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그 실패를 스스로 자기네들의 손해로 감수하지만 공공의 실패는 모두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실패를 다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공에서는 조금 더 감사 기능을 가져가게 되고 또 공공 안에서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또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부담 때문에 민간에서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가 민간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것에 만드는 대안으로서 민간이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중에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그런 것입니다. 공공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된 정책 기법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십시오.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 때 어땠습니까? 민간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공공이 전부 다 한 거고 과거에 토지공사 정부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갖고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 도로 건설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그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문제점을 다 알았다면 왜 정부 초기에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건드리지 못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들의 생각이 과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선진국에서 외국에서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이 앞다퉈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요. 네. 지금 결국은 접점이 찾아진 거예요. 제가 쭉 들어보니 민간에서 공공성을 유인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이전 대책 2개입니다. 그게 재개발, 재건축의
민간이 개발을 해라. 그러면 규제를 풀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층 올릴 걸 20층 올리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익이 남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공공으로 돌려라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민을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안에도 있겠죠. 그래서 지혜를 짜내서 한 게 바로 민간의 공공성을 도입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개발업자하고 그다음에 그 재개발 조합하고 그 정부의 정책과 이제 사실 밀당을 하고 있는 경우이죠. 이 경우가. 그래서 정부 정책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25개 대책이 한 개 나올 때마다 부동산이 다 해결되면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사실 부동산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는 폭등해서 문제고 어떤 정부에서는 미분양 때문에 문제고 미분양이 되면 여기서는 임대사업자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되면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래도 미분양이 되니까 공급 대책이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떤 정부든. 그럼 이후 정부에서는 또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이게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늘 주문하는 게 이번에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게 그럼 부동산이 폭등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그 핵심에 있다. 폭등을 잡거나 더 폭등시키거나. 그러면 후보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차라리 우리 둘이 김연아 의원이 부동산 전문가셔서 오늘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토론을 해서 시민들에게 적어도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후보들이 아, 저 후보는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 후보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를 보여줬으면 좋겠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게 진짜 아쉽다.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박영선 후보는 정부가 제기한 민간에서 공공성을 유도하는 방식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집중 공략을 해주었다면 그리고 거꾸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어쨌든 일주일 만에 규제 풀겠다는 속도를 당겨서 공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현실성에 대해서 막 토론했다면 더 유용하고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토론이었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저는 이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서 이번에 발표했던 2사 대책 중에 일부라도 시작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오세훈 후보한테 뭐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하시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정말 첫 단추를 잘못 꼈고 그 타이밍에 있어서 실기한 것이 오늘날의 집값 폭등, 재산세 인상, 그다음에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안, 그래서 영끌을 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에 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고 정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좀 안목을 갖고 정책을 타이밍 있게 집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쨌든 누구든 정치인은 집권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민생적 고민을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임대주택 특혜 부분을 연장한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0만 채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0만 채가 아파트 공동주택이거든요. 그 아파트 40만 채가 신도시로 따지면 이제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 그 가구가 8만 7천 가구거든요. 8만 가구. 신도시 몇 개입니까? 거의 신도시 5개 정도가 임대 사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당시 상황 이해가 됩니다. 미분양,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미분양이 많아서 빚내서 집 사라 했잖아요. 그게 연장되어서 미분양을 빨리 해소하고 이걸 임대로 전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주택 특혜 연장이 저는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에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 정말 깊게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가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남아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특별한 선거의 변수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도 중대결심 2탄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론 프로그램에 캠프 관계자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민심이 기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번에 민심이 기우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은 민주당의 독주, 또 위선,
무능을 지켜볼 수 없다는 국민의 판단, 서울 시민의 판단이 저는 이 선거판에 이미 작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끝까지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기는 자가 이 서울시의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또 서울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선거는 분명히 내년의 대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박형준 후보는 말지 편집위원을 했습니다. 말지는 진보적 잡지고 제가 1호 기자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저렇게 부동산이 많은 분과 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간극이. 그리고 위선 하는데 박형준 후보에게서 느낀 제 이 정말 식스센스 수준급의 반전, 저런 사람이었다는, 그거는 뭐 민주당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특히 마지막에 성추행 교사 의혹 부분은 정말 쇼킹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저러고 어떻게 후보 나올 생각을 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장 전 시장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일해야 되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애초에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후보를 미래지향적인 경제 전문가 찾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실현되셨으면 김연아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민들의 민심이 쉽게 결정됐을 것 같은데, 지금 민심은 굉장히 복잡하다. 이게 부동산 폭등을 심판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후보는 부동산 폭등의 수혜자예요. 그것도 예. 20억, 30억, 40억. 예. 예, 그리고 어떤 후보는 처가 땅과 관련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시민들이 심리가 복잡한 마음,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하시게 돼서 되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